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8살이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새벽 2시,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앉아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남편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집에 있지 않고 편의점에 있었을까요? 제 자식들이 저를 쫓아낸 거예요. 그것도 남편 장례식 직후예요. 엄마는 이제 혼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며느리 유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평생 저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제가 왜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제게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아주 큰 비밀이요. 그 누구도 모르는, 심지어 죽은 남편도 정확히는 몰랐던 비밀 말이에요. 저는 돈이 없는 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선자식품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네, 바로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접니다. 68억이라는 재산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자식들에게 쫓겨났을 때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사실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25살에 김진석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죠.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도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업수와는 별로였어요. 첫째 민석이를 낳고 둘째 민석, 그리고 막내 민준이까지 셋을 낳아 기르면서 저는 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남편 수입만으로는 아이들 기르기가 빠듯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작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치 좀 해달라, 밑반찬 좀 해달라 하는 것 받아서 만들어 드리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만든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점점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죠. 남편은 처음에 제가 일하는 걸 싫어했어요. 순자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충분해. 집에서 쉬어.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이들 학원비, 용돈, 갑자기 필요한 돈들이 있잖아요. 제가 버는 돈이 점점 더 필요해졌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제 작은 반찬 가게는 어느새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업체가 되었고 식당들에도 납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순자, 타임앤 처츠.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남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반대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제가 모은 돈 3천만 원을 남편에게 줬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실패했어요. 그것도 완전히요. 3천만 원이 1년 만에 다 날아갔어요. 더 심각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빚까지 생겼어요. 2억 원이라는 큰 빚이요.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나서야 한다고. 남편은 실의에 빠져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돈이 더 필요했고요. 저는 제 반찬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어.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주문이 늘어나니까 직원도 고용했고 작은 공장도 얻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자신이 사업주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두었어요. 남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사람들은 남편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냥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는 제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어서야 남편이 진실을 알았어요. 회사 서류를 보다가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순자야, 이게 뭐야? 왜 회사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여보, 처음부터 제 돈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해야죠.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밖에서는 내가 사장인 것처럼 해주면 안 될까? 체면이 있잖아. 저는 그렇게 해줬어요. 남편을 위해서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회사는 계속 컸지만
사람들은 김진석 사장만 알았어요. 박순자는 그냥 사모님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도 아빠가 돈을 벌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큰아들 민석이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회사 잘 되네요. 이번에 새 차도 사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실제로는 제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데도요.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다 결혼했어요. 민석이는 도박을 좋아하는 게 문제였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도와줬어요. 민서는 운동센터를 차려준다고 하니까 자금을 지원해줬고 막내 민준이는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준이 아내 유라였어요. 처음에는 참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모실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잘 모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라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저희가 평창동에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라가 그 집을 탐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 옷이나 장신구들을 유심히 보는 것도요. 사실 그런 건 다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였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따로 적금도 들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도 계속 성장해서 연매출이 100억을 넘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할머니였죠. 남편조차도 회사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숨겼거든요. 왜 숨겼냐고요? 그때는 평화로웠어요. 가족들이 저를 그냥 평범한 엄마, 할머니로 대해주는 게 편했어요. 돈 때문에 복잡해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4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깨어났어요. 하지만 많이 약해졌어요. 더 이상 회사 일에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고생만 시켰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은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더 사업 소환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빠가 아프시니까 회사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큰아들 민석이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회사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가 아프신데. 민석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계속 회사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제가 아빠 회사 도와드릴게요. 사업 경험도 있고요. 사업 경험이라고 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그 경험이라는 게 도박으로 돈 날린 경험뿐이었거든요.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아빠 회사가 크니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제가 일생 동안 이룬 게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가장 심한 건 유라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가 더 도와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 집 곳곳을 살펴보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을 점검하듯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가족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날, 저는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두려움이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기리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사모, 타임 투 키스오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이들은 달랐어요. 물론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뭔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유라가 그랬어요. 유라는 조문객들이 주는 부의금을 정말 꼼꼼히 챙겼어요. 어머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부의금 봉투 하나하나를 다 세어봤어요.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다 앉아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엄마, 앉으세요. 큰아들 민석이가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이들 표정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뭘 생각해 봤다는 거니? 저는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 해요. 여기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유라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저를 내보내려고 하다니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제가 물었을 때 민서가 대답했어요. 엄마,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어떨까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테고. 요양원이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엄마는 평생 일도 안 하고 아빠한테만 의존해서 사셨잖아요.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세요? 큰아들 민석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일을 안 했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게 저인데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유라가 말했어요. 저희도 신혼생활을 제대로 못 해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은 진짜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저를 돈 벌 줄 모르는, 그냥 먹고 자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늙은 여자로 보고 있구나. 알겠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나가면 되는 거지?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나 봐요. 타임통 충규이소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유라가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하지만 많은 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챙겼어요. 제 도장이었어요. 박순자라고 새겨진 그 작은 도장이 제 모든 재산의 열쇠였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제 회사로 갔어요. 선자식품 본사로요. 회사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저는 사모님이 아니에요. 이 회사 사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경비 아저씨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했어요. 저는 제 사무실로 올라다 갔어요. 사실 그동안에도 가끔 회사에 와서 일을 보긴 했지만 대부분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였어요. 먼저 제가 한 일은 회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네, 분명히 대표이사는 박순자로 되어 있었어요. 주주도 박순자 100%였고요. 남편은 그냥 고문으로만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 개인 재산을 정리했어요.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모든 걸 다시 확인해 봤어요. 총 재산이 6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 민석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엄마는 나갔어. 너희들이 나가라고 해서.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도 걸고, 민준이도 걸고, 유라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유라한테서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실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걱정돼요. 뭐 걱정이라고요?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 다음 날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민석이가 회사에 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장님, 큰아드님이 오셔서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관리부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민석이가 정말 순진하구나 싶었어요.
아빠 회사라고 생각했나 봐요. 부장님, 민석 씨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 회사는 김진석 사장님 회사가 아니라 박순자 회사라고요. 그리고 김진석 사장님은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게 무슨? 서류를 보여주세요.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요. 1시간 후에 관리부장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아드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가셨어요. 그때부터 진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회사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예요? 당연히 진짜지. 처음부터 엄마가 만든 회사야. 그럼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고문이었어. 명예직이었지. 전화 너머로 민석이가 할 말을 못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민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회사가 정말 엄마 거예요? 그래. 그리고 우리 집도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네? 집도요? 응. 15년 전에 아빠가 사업 실패해서 집까지 날릴 뻔했을 때 엄마가 돈 내서 다시 샀어. 민서도 할 말을 잃었나 봐요.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엄마, 집에 들어와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걸작은 유라였어요. 유라한테서 온 문자를 보고 저는 정말 웃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대단한 분이라고요? 그전까지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대단한 분이 된 건가요? 저는 아직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진짜로 반성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유라가 제 옷장을 뒤져봤다는 거예요. 집에 일하러도 오는 아주머니한테서 들었어요. 사모님, 젊은 며느님이 사모님 옷장을 다 뒤져봤어요. 뭘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옷들을 다 꺼내서 보더라고요. 제 비싼 옷들과 장신구들을 찾아본 거겠죠. 하지만 유라는 실망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값비싼 것들은 다 은행 금괴에 보관해뒀거든요. 집에 둔 건 그냥 평범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쫓아내고 나서 제 물건들을 뒤지다니. 그것도 저한테 어머니 걱정돼요 라고 문자를 보낸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민서였어요. 민서는 집에 와서 가구들의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거 라고 적힌 스티커를요. 마치 제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아빠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빠 유언장을 읽어보자고 말이에요. 약속 날짜가 되었을 때 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했어요. 전용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벤츠를 타고 갔고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 유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그 옷은 어디서? 응? 이거? 엄마 옷이야.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김진석은 내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아내 박순자에게 남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을 남긴다. 아이들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특히 유라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상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님이 이런 유언장을 쓰실 리가 없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유라야, 이상한 게 뭐가 있니? 남편이 아내한테 재산을 남기는 게 이상한 일인가?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 재산이면 회사도 있고 집도 있고 그게 다 어머니 것이 된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제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아니야, 유라야,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우리 집은 원래부터 엄마 이름이야. 아빠 이름이 아니었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회사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선자식품도 처음부터 엄마가 만든 회사야. 아빠는 그냥 고문이었을 뿐이지. 세 번째 서류들을 쭉 펼쳤어요.
은행통, 팀의 주식, 부동산 등기부, 주식 증서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다 엄마 이름이야. 총 재산이 68억 원 정도 돼. 그 순간 변호사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아빠는? 아빠는 좁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사업 수완은 없었지. 엄마가 모든 걸 해야 했어. 유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어머니가 저희를 속인 거잖아요. 왜 진작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속였다고? 누가 누구를 속인 거지? 엄마한테 일도 안 한다고 하고, 빈대라고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게 누구야? 유라가 할 말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들은 엄마가 돈 없는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함부로 대했지? 이제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는구나?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뭘 용서해 달라는 거니? 엄마를 빈대라고 부른 것? 아니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너희들한테 48시간을 줄게. 48시간 안에 우리 집에서 나가. 그 다음부터는 엄마 집이야.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엄마가 정말 그럴 거야. 너희들이 엄마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이틀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정말 다 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라는 포기하지 않았나 봐요. 자기 부모님까지 데리고 와서 저한테 빌었어요. 사돈어른, 저희 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유라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말해줬어요. 유라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다요. 유라 어머니가 유라를 때리면서 끌고 갔어요. 이 못된 년아.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혼자였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어요. 그동안 아이들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이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점심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었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회사 일도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가족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타임아웃, 미스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 났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저는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네가 다쳐서 슬퍼. 하지만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는 네가 내야 해. 엄마가 빌려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갚아야 해. 이자도 받을 거야.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날부터 민준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술도 끊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제게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달 분이에요. 민준이가 돈을 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아, 이 아이가 드디어 어른이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반면에 민석이와 민서는 계속 힘들어했어요. 민석이는 제가 준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와도 이혼했대요. 지금은 찜질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정예경.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계속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라고 압박한대요. 하지만 민서는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운동센터도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슬펐어요. 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유라가 민준이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유라가 1억 원을 다 써버리고는 민준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는 혼자 중걸거렸어요. 유라의 본성을 진작 알아봤거든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 타임 이퀄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회사 일도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구나. 그전까지는 항상 가족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남편 걱정, 아이들 걱정, 손자, 손녀 걱정,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박순자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타임 본게하스 저는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간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울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들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 노릇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저 역시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숨겼어요. 제 능력을, 제 성공을, 제 가치를 숨겼어요. 왜 숨겼을까요? 겸손해서?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사실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강하면 가족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저를 멀리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요. 저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요. 몇 달 후 민준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진짜 후회해요. 그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민준아, 후회하지 마.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너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전까지 정말 철없이 살았어요. 엄마가 모든 걸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그런데 형하고 누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민석이와 민서도 제 자식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실망했어도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그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는 앞으로 엄마를 정말 존경하면서 살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민준아, 엄마를 존경하는 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아이들의 존경이 아니라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걸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회사는 더 성장했고 저는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취미들도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요. 보여우.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지만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게 빌린 돈도 계속 갚고 있어요. 민석이와 민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가끔 민준이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둘 다 아직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깨달을 때가 올 테니까요.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유라를 마주쳤거든요. 유라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 태미꺼비스. 응, 유라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는 유라의 말을 끊었어요. 유라야,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유라. 팀앤더포서 무마앱스 내가 진짜 후회한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진짜 반성하는 거야. 유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다 정리된 일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주고 당연하게 여기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68살의 나이에도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끙끙이. 물론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회사를 더 키우는 게 목표예요. 선자식품을 국내 최고의 식품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으로 좋은 일들도 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거든요.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특히 나이 든 여성분들한테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자신의 가치를 숨기고 살고 계실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희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용기 말이에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림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가족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아쉬워요. 특히 민석이와 민서와는 아직도 서먹한 관계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민준이처럼 정말로 깨달은 아이들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더 건강하고 더 평등한 관계를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요. 박순자,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네가 이룬 것들을 자랑스러워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필요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처럼 68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의지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절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박순자였습니다.